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 초반 상승권과 강보합권을 오르내리던 코스피가 오후 들어 조금씩 상승폭을 키우면서 장중 3,200선을 탈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트코인은 거침없이 상승하면서 역대 처음으로 12만 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금융시장 상황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송태희 기자. 네, 송태입니다. 네, 먼저 증시 흐름을 짚어보죠. 네, 코스피 지수는 3시 기준 0.7%가량 오른 3,198에서 3,200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홀로 1,300원가량 순매수에 나서고 있었습니다만 장 막판에 기관이 순매수 대열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1% 내린 799 내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0.3% 내외 하락하고 있지만 SK하이닉스는 1.2%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4% 안팎, 기아가 2% 안팎 오르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 효과로 지주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CJ, 삼성물산, SK가 각각 9%, 6%, 3% 안팎 오르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화장품주도 오름세입니다. 한국화장품, 아모레퍼시픽홀딩스가 20%, 3% 안팎 오르고 있습니다. 실적 개선과 합병 기대 효과 기대감으로 대한항공도 5% 이상 오르면서 2년 10개월 만에 신고가를 쓰고 있습니다. 네, 국내 증시도 최근에 상승세가 상당히 컸습니다만 이번 달에 비트코인은 그야말로 파죽지세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비트코인은 아시아 세션에서 개당 12만 1,207달러를 기록했습니다. 12만 달러 돌파는 사상 처음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법적 지위를 명문화하는 지니어스법이 미 하원에서 다뤄질 예정인데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달러원 환율은 전거래일 주간 종가보다 4원가량 오른 달러당 1,379원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송태입니다. 새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 1차 지급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게 쿠폰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언제 얼마를 받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정보윤 기자. 일단 관련 정보에 알림 신청을 할 수가 있다던데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민비서를 통해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지급 금액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부터 소비 쿠폰 안내 서비스의 사전 신청을 받습니다. 카카오톡과 네이버, 토스, 금융앱 등 17개 모바일 앱이나 국민비서 누리집을 통해 국민비서에 가입하면 해당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가입 신청을 마치면 오는 19일부터 지급 금액과 신청 기간, 방법, 사용 기한 등을 맞춤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주의할 점은 뭡니까? 국민비서로 안내받았다고 소비 쿠폰이 자동으로 신청되는 건 아니라는 걸 유의해야 하는데요. 소비 쿠폰은 오는 21일부터 카드사 앱 등 온라인이나 카드사 연계은행이나 주민센터에서 대면으로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또 무엇보다 소비 쿠폰 안내 문자 메시지에 URL 링크가 있을 경우 100% 스미싱이나 사기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정부나 카드사, 지역화폐사는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URL 링크가 포함된 메시지는 일절 발송하지 않습니다.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받았다면 절대 클릭하지 않아야 하고 혹시라도 클릭하고 악성 앱 감염이 의심된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상담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SBS 비즈 정보인입니다. 이렇게 쿠폰이 나오더라도 물가가 너무 부담스러우면 정부가 기대했던 소비 진작 효과는 줄어들 수밖에 없죠. 최근에 폭염을 전후로 수박 등 농산물 가격이 들썩이면서 정부가 대대적인 할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최윤하 기자, 40% 할인까지 얘기가 나오던데 어떤 할인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까? 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3주 동안 여름휴가철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수요가 많은 제철 농산물을 중심으로 이마트와 롯데마트, GS더프레시 등 오프라인 마트뿐 아니라 마켓컬리와 현대홈쇼핑 같은 온라인과 홈쇼핑 등 12,000여 개 다양한 유통 채널을 통해 최대 40%까지 할인 판매합니다. 전통시장 혜택도 확대하는데요. 다음 달 4일부터 9일까지 전국 130개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30% 할인, 최대 2만 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요즘에 채소나 과일 값이 그야말로 천정부지인데 구체적으로 최근 가격이 얼마나 뛰고 있는 겁니까?
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수박 가격이 1년 전보다 36.5%, 불과 일주일 사이에도 22.5%나 뛰면서 한 통에 3만 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폭염에 취약한 이채소도 마찬가지인데요. 상추 100g당 가격이 1,200원대로 지난달보다 33% 올랐고, 배추는 한 포기당 24%, 시금치는 75%나 뛰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우와 돼지고기 등의 축산물도 다음 달까지 순차적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전해드리는 이번 주 경제 이슈 딱 셋입니다. 이번 주도 주요 이슈들 키워드로 함께 짚어볼 취재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박규준 기자. 먼저 전체적인 키워드를 보면 이번 주는 이재명 정부의 경제 컨트롤 타워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우선 잡혀 있고요. 그리고 고용 동향, 또 지난달에 나왔던 가계부채 관련된 후속 조치 점검, 이렇게 세 가지를 주요 일정으로 꼽았는데, 자, 키워드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6월 취업자 동향이 꼽혔습니다. 네, 모레 통계청이 6월 이 취업자 동향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이 전반적인 취업자 증가 현황에다가 연령대 또 업종별 고용 상황에 종합적으로 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일단 15세 이상 취업자 수의 흐름은 매우 양호합니다. 예.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취업자 수가 1년 전 동월 대비해서 10만 명에서 20만 명 꾸준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주목할 부분은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가 처음으로 700만 명을 돌파한 반면에 이 15세에서 29세, 그러니까 청년층의 일자리는 31개월째 줄고 있고요. 또 제조업과 건설업 일자리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점인데요. 6월 수치에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개선될지가 포인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청년 실업 관련해서는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이번 주 국회에서 장관 후보자들 인사청문회 일정이 줄줄이 잡혀 있는데, 경제와 관련해서는 역시 기획재정부 장관 청문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에 구윤철 기재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이 후보로 지명된 게 지난달 29일이었으니까 보름 만에 열리는 청문회입니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구윤철 후보자의 경제정책 전반 또 위기 대응 전략 등에 대해서 폭넓게 입장을 확인할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구 후보자는 지명된 직후에 이 주식회사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진짜 주주는 국민이고 또 경제 관료는 대리인, 사원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주인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수익을 가져다 주는 이 선순환 경제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이번에 청문회 과정에서 이에 대한 구체화된 구상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운데 기재부가 다음 날인 18일에는 7월 최근 경제 동향, 그린북을 발표하는 점도 주목해야 됩니다. 5월에서 6월에 집행된 1차 추경의 경기 부양 효과에 대한 진단, 그리고 미국 관세 장벽 충격에 대한 기재부의 종합적인 진단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계부채 점검회의인데 627 규제라고 불리는 지난달에 나왔던 대출 규제, 강력한 규제에 후속 조치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에 금융당국이 이른바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게 되는데요. 이 꼼수대출이 늘자 금융당국이 점검회의를 열게 되는 겁니다. 금융위는 이번 주 금요일 내 이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서 말씀하신 627 대책 이후에 다양한 규제 우회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하면 이 보완책도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이미 당국은 주담대 한도 6억 원이라는 초강도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이걸 주택 구입 자금으로 쓰는지를 전수 점검에 나서기로 한 상황입니다. 당국은 올해부터 시행된 사업자 대출부터 용도의 사용이 확인이 되면 대출금 전액을 회수하고 또 신규 대출도 틀어주기로 했는데요. 시장에서는 추가 규제 대책으로 규제 지역을 더 늘리고 LTV를 현재 규제 지역 50%에서 더 낮추는 방안, 또는 전세 대출이나 정책 대출에도 DSR을 포함시킬 가능성이 폭넓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경제 이슈 키워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월 취업자 동향, 경제수장 인사청문회, 그리고 가계부채 점검회의였습니다.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금융소비자의 각종 불편과 위험을 둘러싼 국회와 정부의 움직임 연달아 짚어보겠습니다. 스마트폰 뱅킹이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유지비만 빠져나가는 은행의 점포가 줄어들자
지방과 고령층이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얘기, 이게 한두 해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에 일부 관련 기관에서 은행 업무를 대신하게끔 하자는 아이디어가 힘을 얻고 있는데 당초 계획보다 정부 정책이 속도를 내지 못하자 국회가 직접 입법 카드를 꺼내들기로 했습니다. 정동진 기자. 네, 정동진입니다. 네, 여당의 움직임이 이번에 취재가 된 거죠. 어떻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 부의장인 이정문 의원은 인구 소멸 지역에 한해 은행 대리업을 법제화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은행권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점포 폐쇄 내실화 방안도 은행법에 담아 법적 구속력을 부여합니다. 이 의원은 은행의 무분별한 점포 폐쇄로 비수도권 주민과 디지털 취약계층 등의 금융 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며 국민의 금융 접근성을 보장하고 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가 연내 대리업 시범 운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게 미뤄지고 있는 점도 배경으로 꼽힙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취재된 법안은 기존에 발의됐던 법안들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국민의힘 최윤석 의원의 안과 달리 500억 원의 대리업 자본 요건을 250억 원으로 완화했습니다. 이에 저축은행 기준 기존 25개 사에서 37개 사가 대리업 운영이 가능해지는데요. 충남, 경남, 전남, 전북, 제주 등의 영업구역을 둔 저축은행이 추가됩니다. 대리업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게 한 내용도 소비자 불안전 판매 우려에 제외됐고요. 금융감독원이 은행 대리업자를 감독, 검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금융관계법령의 위반 이력을 대리업 자격의 제한 요건으로 둬야 한다는 국회 전문위원회 의견은 반영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점포 폐쇄와 관련해서는 민주당 박홍배 의원의 안과 달리 폐쇄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 제출로 점포 폐쇄의 행위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SBS 비즈 정동진입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터졌던 홍콩 ELS 등의 불완전 판매 의혹과 관련된 후속 조치를 내놨습니다. 투자자 가입을 받을 때 설명서와 가입 방식 등의 변화가 생길 전망인데 이제는 억울한 손해를 막을 수 있을지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민후 기자. 네, 이민호입니다. 네, 소비자들, 투자자들의 가입 과정에서 달라지는 점 중심으로 먼저 정리를 해보죠. 네, 앞으로 금융사들은 고난도 투자 상품의 경우 투자 설명서 최상단에 해당 상품에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 유형과 손실 가능성 등 위험과 손실 발생 사례 등을 우선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그간 금융사들이 낸 투자 설명서에는 단순한 수준에서 위험성 고지만 이뤄진 탓입니다. 또 특정 답변을 유도하거나 대면 영업 이후 비대면 계약을 권유하거나 대리 가입한 경우도 부당 권유 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부 금융사들이 손실을 감당할 수 없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주가연계증권 ELS과 같은 고위험 상품에 투자를 유도하는 행위가 적발된 탓입니다. 또 본인 성향에 맞지 않는 투자 상품을 투자할 경우 금융사가 적정성 평가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이제는 부적정성 내지는 적정성 평가 보고서로 변경해 투자자에게 자세히 알릴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금융사들의 내부 시스템도 고삐를 죄죠. 그렇습니다. 금융사들은 금융소비자의 손실 감수 능력을 총 6가지 단계로 나뉘어 종합적으로 평가했는데 이를 모두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또 금융사들의 소비자 보호 조직이 성과 보상 체계, 즉 KPI가 소비자 이익 관점에서 설계됐는지도 살펴보는 등 권한을 강화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25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사항을 입법 예고에 나설 예정입니다. SBS 비즈 이민호입니다. 해마다 늘고 있는 자동차 보험 사기는 모든 보험 사기 피해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흔합니다. 순식간에 사고가 발생하는 만큼 미리 알고 피하는 것도 힘들다는 게 문제인데 금융당국이 어디서 사기 사고가 많이 터졌는지 주요 장소를 집계하고 경고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성우 기자. 네, 신성우입니다. 네, 일단 주요 발생 위치는 어디였습니까? 네, 금융감독원이 전국 35개의 자동차 고의사고 다발 지역을 선정했는데요. 서울에서는 대표적으로 영등포 양평동 사거리가 꼽혔고요. 이 밖에 수원역 광장, 안산 터미널 사거리, 울산 공업탑 로터리 등도 고의사고 다발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자동차 고의사고는 진로 변경 시 차선을 지키지 않거나
교차로 통행 방법을 위반하는 등 과실이 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을 말하는데요. 지난해 자동차 보험 사기 적발 금액은 무려 5,700억 원으로 전체 보험 사기 적발 금액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고요. 2023년과 비교해 액수도 4.2% 증가했습니다. 네, 그리고 문제 지역들에 대해서 당국이 안내에 나서기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는 17일부터 전국 35개 지점에 대해 내비게이션 앱으로 음성 안내를 실시할 예정인데요. 해당 구간에 진입하기 전 고의사고 다발 구간임을 알리고 그에 따른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방식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만약 고의사고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합의를 하기보다는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한 뒤 당국이나 보험사에 제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금융감독원은 향후 자동차 고의사고 기획조사를 집중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비즈 신성호입니다. SGI 서울보증보험의 시스템 오류가 한나절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면적인 오류에 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등도 모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오서영 기자. 네, 오서영입니다. 네, 아직 복구 시점도 못 잡았죠.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12시간 넘게 SGI 서울보증보험 시스템 장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보증은 현재 비상대응본부를 꾸린 상황이고요. 긴급 대응 중이라며 신속한 복구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비스 정상화를 위해 오전에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도 현장에 문제를 살피러 점검을 나갔습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장애 원인은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요. 서울보증은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경과와 조치 사항을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명순 SGI 서울보증 대표이사는 회사와 고객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보안 체계 강화를 병행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네, 상품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보통은 보증보험을 거쳐야 대출이 나오는데 그러면 지금 은행 대출이 막혔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울보증보험을 끼고 내주는 금융권 대출은 현재 대면과 비대면 모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주요 은행들의 전세대출의 경우 서울보증보험 적격심사를 통과하면 보증한도 범위 내에서 대출을 내줍니다. 주택담보대출 역시 모기지 보험인 MCI 가입이 불가하면서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이나 서민금융대출인 사잇돌 대출도 서울보증보험이 보증하는 담보대출, 신용대출인 격이라 현재 이용이 불가합니다. 은행권은 현재 정상화 조치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일부 은행은 선대출 실행 후 보험 가입 형태로 전세대출 취급에 우선 나서고 있습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미국 관세 협상을 이끌고 있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농산물 수입의 개방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방미 일정을 마친 뒤 귀국길에서 우리에게 선택과 결정의 시간이라며 농산물도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 해제와 미국산 쌀 구입 할당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신규 구인 인원이 감소세를 이어가면서 구직자 1명당 일자리 수가 또 줄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고용서비스 통합 플랫폼 고용24를 통한 구인과 구직 인원을 비교한 바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는 0.39개로 지난해 6월에 0.49명보다 감소했습니다. 신규 구직 인원은 38만 7천 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1.9% 늘었지만 기업 등의 구인 인원은 15만 1천 명으로 11.2% 감소했습니다. 지난 1분기 청년 사업자 수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1분기 기준 사업체를 운영 중인 30세 미만 사업자는 월 평균 약 35만 5천 명으로 1년 전보다 2만 6천 명 넘게 줄었습니다. 이는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7년 9월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로 특히 소매업을 중심으로 폐업이 몰린 것으로 분석됩니다.